안녕하세요. 북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을 책장에서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나에게 낭독이란 책에서 오만과 편견 일부 바책글을 읽다가 집에 있는 이 책을 다시 찾은 거고요. 몇 주 전에 독서 모임에 관한 얇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제인 오스틴 북클럽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작가 제인 오스틴이 쓴 소설을 다 모아서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집에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이 책 딱 한 권만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종로 영풍문고에서 제가 책을 샀더라고요. 소표지 첫 장에 짧은 메모가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유료로 키이나 나이틀리, 매튜 맥파든이 주연한 이 영화를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책까지 사서 읽었습니다. 2006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소설류도 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가 제인 오스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만과 편견을 우연히 영화로 접하고 책을 사서 다시 읽게 되면서 제인 오스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작가인지. 제가 구입한 이 책은 현대문화에서 출판했고 보시다시피 영화 포스터 그대로 책 표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화 상영보다 한 달 앞서 출판된 책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들여다봤기 때문인지 몰라도 감동 그대로 살리고 책도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 제인 오스틴에 대해 6페이지에 걸쳐서 그녀의 작품 세계와 시대 배경,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프롤로그에서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글 조금 정리해서 먼저 낭독해 보고자 합니다. 제인 오스틴은 18세기부터 현대까지 200여 년 동안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류 작가로 꼽힌다. 그녀의 대표작 오만과 편견은 예리한 관찰로 두 남녀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한 미묘한 심리적 갈등과 섬세한 감각, 풍자적인 필체로 다채롭게 묘사한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히는 세계 문학작품이다. 영국 BBC의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 조사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 햄프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7번째이자 둘째 딸로 태어났다.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은 11살까지 불과하지만 15세 때부터 단편을 쓰기 시작했고 21세 때 장편 소설을 완성했다. 1796년 첫사랑에 빠진 남자와는 그쪽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첫인상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1년 만에 완성하지만 출판사의 거절을 당하고 16년 만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개작이 되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센스 앤 센시빌리티, 맨스필드 파크, 엠마까지 차례로 출판되면서 그녀의 출품작들은 엄청난 호응을 얻는다. 4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지만 이후로도 노생거 사원과 설득이 출판되었고 그녀의 모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독자에게 무한한 감동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과 인물들을 흥미롭게 펼쳐나가는 그녀의 필체는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정확하다. 특히 인물 배치와 균형 잡힌 플롯 구성은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됐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잔잔한 수면 위에 고요한 파장이 일듯이 등장인물들의 감성의 흐름은 독자들 가슴에 논리정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 또 그 시대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해 알 수 있고 영국의 고전적인 풍속과 관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 먼 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도 풍부한 상상의 즐거움을 제공해준다. 인생의 진실성을 왜곡한다거나 멜랑콜리하지 않고 당대의 인간상과 사회상을 밀도 있게 그려냄으로써 도덕적 성찰과 이해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녀가 살던 시대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으로 프랑스 대혁명이나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세계적으로 큼직큼직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불안정과 도덕적 혼란 같은 과도기적인 여러 문제점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던 시기였다. 문화적으로도 낭만주의 시운동과 이성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문학사조의 커다란 전환기에 있었다. 그러나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는 이러한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가 살짝 비껴간다. 그것은 평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아담한 전원이고 눈부시게 푸르른 초원인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는 소재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장황한 서술이나 단순한 신변잡기식 미사여구가 없다. 스펙터클한 면이 없다 해도 지루하지 않은 장점이 추가된다. 특히 오만과 편견은 내면의 심리 묘사가 워낙 탁월해서 제인 오스틴만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묘미를 그대로 살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인 오스틴이 만들어내는 등장인물들은 생동감 있고 참신하며 나름의 상징성도 갖고 있다. 세계 고전 문학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전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꾸준하게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오만과 편견으로 만남은 시작되고 첫인상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랑이 있다. 원제는 첫인상이었던 것을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된 소설이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가 범하는 오류이자 오만함일지도 모른다. 영리하고 주관이 뚜렷한 엘리자베스는 재치와 위트가 넘친다. 겉으로 무뚝뚝해 보이지만 내면은 섬세하고 자상한 성격의 다하시.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스파크가 일어나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 과연 철옹성같이 두꺼운 오만과 편견의 벽을 깨고 서로의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네, 계속 소설 이야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롱본이라는 시골 마을에 파티가 열립니다. 상류 귀족 신분의 젊은 사람이 대저택을 임대하고 마련한 자리인데요. 딸 5을 둔 베넷 가문도 지주 계급으로 시골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죠. 베넷 부인은 혼기가 꽉 찬 딸들 결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파티의 주최자인 빅리와 그의 친구 다마시를 베넷과 가족은 거기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해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순진한 빅리 씨는 제인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유쾌한 롱본 사람들과 그는 잘 어울리며 즐거워하지만 그의 친구인 다하 씨는 그렇지 않죠. 모르는 사람과 춤을 춘다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처럼 웃지도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은 탁월하지만 도도하게 까다로웠으며 태도는 단정하나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엘리자베스에게 마음을 뺏긴 걸까요? 다하시가 처음 본 엘리자베스. 얼굴빛이 유난히 영리하고 총명하게 돋보인다는 것을 다하시가 발견합니다. 콩깍지가 그때 서서히 쓰여졌나 봅니다. 짙은 눈빛, 아름다운 표정, 유머가 있고 쾌활하며 약간의 장난기도 있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눈이 종종 마주치고 뭔가 모를 이끌림이 있긴 한데 서로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도 밀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경계와 편견 그러면서 투닥투닥하죠. 계속. 나중에 빅리 씨와 언니인 제인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채 런던으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하시가 빅리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나중 전해 듣게 됩니다. 이후의 얘기는 전해드리겠고요. 친구 샬롯이 엘리자베스의 사촌이자 목사인 콜린스와 결혼을 하죠. 그때 당시 영국은 딸들에게 재산 상속을 할 수가 없고 사촌 콜린스가 상속유산 대물림을 받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콜린스에게 청혼은 받지만 거절을 했고요. 그 결혼은 친구인 샬롯과 하게 됩니다. 사촌 콜린스는 대부호인 캐서린의 영부인의 후원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 캐서린 영부인은 다하시와 친척 관계죠. 엘리자베스가 외삼촌 부부를 따라서 북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촌 콜린스와 결혼한 샬롯도 만나고 다하시의 대저택도 둘러보게 되고요. 또 캐서린 영부인의 초대를 받게 되면서 다하시와 또 마주치게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거기서 다하시를 만납니다. 혹시 지금 싱글이신 분들은 걷기 운동 산책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이라는 주변 인물이 있는데요. 다하시와는 아주 친한 친분이 있는 친구이자 사촌이죠. 엘리자베스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빅리 씨와 언니인 제인의 결혼을 다하시가 반대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집안이 좀 그렇다, 뭐 한마디로 수준이 맞지 않다였겠죠. 소설의 배경도 신분 계급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돈 많은 대부 귀족 신분의 상류 계층이었고요. 소설 인물로도 등장을 하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이 이야기 전개상 위기와 갈등을 내면하고 있긴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언니의 결혼을 다하시가 반대를 했다고 들은 거죠. 또 잠시 호감을 느꼈던 위컴씨에 대한 다하시의 거만해 보이는 행동을 엘리자베스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혼자 목사관에서 머물고 있던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가 찾아옵니다. 갑툭튀 사랑 고백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애를 써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제 감정을 도무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렬히 당신을 동경하고 사랑해 왔는가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이 시대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좋아요 했을 것 같은데 잠깐의 가슴 설레임을 뒤로하고 엘리자베스는 이런 지하의 사랑 고백을 거절합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 다음날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는 산책로에서 다하시를 또 마주칩니다. 빼곡하게 쓰여있는 한 통의 편지를 다하시가 건네는데요. 피츠 윌리엄 대령의 얘기로 위기와 갈등이 폭발했다면 다하시 편지로 조금씩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좀 나아지려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편지글이 책에서 6페이지에 달하는데요. 간추려 보면 제인은 빅리 씨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 소중한 친구 빅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베네가에 대한 지위나 신분, 완벽한 무교양과 결함으로 판단을 했는데 무례함을 용서해라. 자신의 의견이 친구를 불행한 결혼으로 이끌고 싶지 않았다는
솔직하고도 강한 동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제인 양이 런던에 와 있을 때도 빅리에게 숨겼다. 이것은 정말 자신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죠. 친구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언니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유감이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위컴의 과거, 배신 행위를 언급하는데요. 다하시 가문과의 관계, 위컴의 아버지가 다하시 집안의 땅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다하시 아버지가 후원자로 위컴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낭비와 나태함으로 주어진 후원금도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하시의 15살 여동생까지 유혹을 합니다. 여동생의 상속 재산이 컸고 또 다하시를 복수하려는 위컴의 의도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위컴에 대해 무정하다고 엘리자베스에게 받았던 비난, 이것 또한 잘 모르는 엘리자베스의 편견에 속하기도 하겠는데요. 오만과 편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다 신중하게 사실을 깊이 관철하지 않고서는 나의 자만, 저 사람 왜 저래? 어떤 틀을 정해놓고 내 기준선에 맞지 않을 때 바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우리의 그냥 그런 흔한 모습이죠. 이게 필요할 때도 간혹 있긴 한데 괜한 감정 소모로 어긋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넷 가문의 최대 위기 순간이 옵니다. 결정타. 위컴과 막내 동생 리디아의 도망. 리디아가 위컴에 빠지면서 가출을 하게 되죠. 15살인데. 다하시가 두 사람을 찾아내고 위컴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무리한 요구 결혼 자금까지 대주고 또 위컴이 장교로 임명되는 대가까지 치러줍니다. 이렇게까지 문제 해결에 나선 다하시의 생각은 내 탓이다. 위컴의 그 행실, 과거의 본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자책감에서 비롯되죠. 물론 엘리자베스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컸겠고요. 이것을 다 알게 된 엘리자베스의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고통스러웠다. 그 모든 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아, 그녀는 그에 대해 지녔던 그 무례한 온갖 배은망덕한 감정과 그에게 던졌던 그 건방진 말들을 얼마나 사무치게 후회하고 뉘우쳤는지 모른다. 자기 일에 관해서 엘리자베스는 아주 겸손한 마음이 되었다. 그에 대해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번 거절당했던 남자.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사랑이 불타오르길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네, 둘 사이가 오해가 갈등이 이렇게 풀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정으로 모아지고 있을 때 다시는 고해성사하듯 자신의 어릴 적 성장 배경을 풀어냅니다. 이렇게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도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옳은 일이 무엇이라는 걸 배웠지만 제 자신의 성격을 교정하는 일은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저에게 좋은 원칙은 주어졌지만 자존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그 원칙들을 실천에 옮겨도 아무도 저를 질책하지 않았죠. 불행하게도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의 나쁜 버릇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방지고 제멋대로여서 자기 가족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시했으며 적어도 그 분별이나 가치를 자기의 사고에 비해 경멸하는 것이 허용되고 조장돼서 거의 그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8세부터 28세가 될 때까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그대 엘리자베스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든 게 당신 덕택입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몹시 힘들었지만 정말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당신 덕분에 인간답게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해피엔딩 사랑이 꿈처럼 이어집니다. 빅리와 제인의 결혼도 성사되고요. 겹경사가 겹쳤습니다. 다시 이 책에 앞서 있는 소개글을 읽어볼게요. 200년도 더 전의 영국 사교계의 로맨스가 오늘날에도 흡입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그들의 캐릭터가 인간생의 전형이면서 소설의 개연성 또한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장면이야말로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40년 가슨과 올리비에 주연으로 한 번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고 65년 만에 두 번째로 대형 스크린에 옮겨지면서 전 세계 평단의 호평과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오만과 편견은 사랑과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연애 지침서로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사랑과 감동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개봉한 오만과 편견, 조 라이트 감독, 키이라 나이틀리, 매튜 맥버딘 주연의 영화, 원작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영국에서 1995년에 BBC에서 먼저 드라마로 방영이 됐다고 해요. 6부작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역할을 그때 콜린 퍼스였다고 합니다. 브리지 존스의 일기에서 인상 깊었던 배우였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콜린 퍼스가 연못에 뛰어드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BBC 선정 100대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BBC 영국 드라마 오만과 편견 1995년 작품인데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초이스였습니다. 다음 책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